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어렵지 않은 글인데 좀 지문이 길어서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박지원의 글이 수능 특강에 두 번째 나왔네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은 일약 구도화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걔는 수필이었었고요. 지금 보려고 하는 예덕 선생전은 한문 소설입니다. 자, 우선 박지원의 글이 언제 한번 수능에 나왔냐 하면 수능이 처음 시작했을 때 94년도 2차 수능이었나 아마 그때 박지원의 양반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모의평가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보던 분이죠. 근데 수능에서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분입니다. 어쩌면 쉬운 글입니다만 올해 볼지도 모르는 분이죠. 그러니까 쉽지만 신경을 쓰시고 역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가이드를 잠깐 잡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 속에는 선귤자라고 하는 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선귤자는 작가의식의 대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귤자가 자목이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한테 누구 얘기를 하냐면 엄행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엄행수라는 사람이 바로 이 글에서는 선귤자가 예덕 선생이라고 칭송하는 사람인데요. 자, 엄행수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분수에 신부는 천한 사람이에요. 신부는 천하지만 자신의 분수에 만족할 줄 알고요. 검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글쎄요 욕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 유형을 좀 봅시다. 똥을 지어 나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다가 보면 똥을 지어서 이밭 저밭 뿌려주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인물 계층이냐면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임금 노동자죠. 임금 노동자. 자, 산업공상 그런 그 신분 계층에 포함되지 않고요. 새롭게 등장한 임금 노동자를 보여주는 것이고 작가가 이 글 속에서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죠.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작가가 생각하는 근대적 인물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이 지금 얘기했던 엄영수의 모습, 이 얘기가 계속 글 속에 나오게 되니까 이 사람은 글 속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거의 대척점에 있는 부분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 거예요. 명시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암묵적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암묵적으로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엄행수의 행동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양반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반들의 모습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엄행수의 모습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자, 엄행수의 모습을 그대로 반대로 하면 양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항상 욕심을 내 관직이든 뭐든 욕심을 내고 겉모습만 중시하는 허례허식 이런 거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 그래서 엄행수와 대비되는 양반들의 모습을 은근히 제시해서 양반들, 당대의 삶을 살아갔던 양반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 이 글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 양반을 상징하는 인물은 이 글 속에서는 누군가 자목, 선귤자의 제자가 되는 자목이라는 인물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양반의 모습을 대표하게 될 겁니다. 자, 이미 글 내용을 다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가 전부 다입니다. 자, 그냥 읽어나가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시죠. 자, 이 작품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러한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엄행수의 삶을 통해서 참다운 인간상을 제시하면서 참다운 인간상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람직한 근대적 인간상이죠. 작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근대적 인간상.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한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러한 삶 속에서 직접 노동을 하는 거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찾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근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면서 엄행수에 대한 선귤자의 태도를 통해 어떤 태도? 예찬하는 태도예요. 예찬하는 태도를 통해 진정한 교우의 의미, 자, 바람직한 인간상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친구의 사귐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는 한문 소설이다. 선귤자와 자목의 대화 형식, 자, 두 사람의 스승과 제자의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선귤자의 제자 자목은 스승이 비천한 신분의 행수와 사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판한다. 자, 이 사람은 겉모습 혹은 신분을 중시하는 당대 양반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에 선귤자는 엄행수의 인물됨을 드러내고 진정한 교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자목으로 대표되는 양반들의 허위의식과 위선을 비판하고, 자, 허위의식과 위선 양반들, 엄행수와 대비되는 당대 양반들의 모습인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모습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엄행수의 모습을 칭찬하는 것에 반대급부로 암시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반들의 허위의식과 위선을 비판하고 소외된 하층민의 삶을 조명하며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글 전체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귤자에게 예덕 선생이라고 부르는 벗이 한 사람이 있었다. 선귤자는요, 이 글 속의 선귤자는 작가의식의 대변자죠. 작가의식의 대변자, 작가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덕무라고 하는 실학자의 호가 선귤자라고 하고요. 박지원도 실학자니까 아마 이덕무를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는 굳이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선귤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 속에서는 작가의 생각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 정도는 알아둡시다. 선귤자에겐 예덕 선생이라고 불리는 벗이 한 명 있었다. 그는 종본탑 동쪽에 살면서 날마다 마을 안에 똥을 지어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지냈는데, 그러니까 예덕 선생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 사람은 매우 신분이 비천한 사람인 거죠. 똥을 지어 나르는 사람이라고요. 자, 그랬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그를 엄행수라고 불렀다. 행수란 막 일꾼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칭호이고 엄은 그의 성이다. 자, 앞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엄행수라는 사람, 이 사람이 새롭게 조선 후기에 등장한 어떤 계층처럼 보여요. 자기가 똥을 지어 날라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종 같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롭게 등장한 임금 노동자 계층을 보여준다. 일단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다음으로 가보죠. 자목은 당대 허위의식에 빠져있는 양반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목이 선귤자에게 따져 묻기를, 예전에 제가 선생님의 벗의 도를 들었는데 선생님한테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가 들었는데 벗이란 함께 살지 않은 아내요 핏줄을 같이 하지 않는 형제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벗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벗이란 이같이 소중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름난 사대부들이 선생님들 따라서 그 아랫자리에 논일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지만 무슨 말인가요? 선생과 벗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귤자라는 사람이 당대 사람들한테 매우 칭송받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선생님께서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엄행수라는 자는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막 일꾼으로 열악한 곳에 살면서 남들이 치욕으로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선생님께서는 자주 그의 덕을 칭송하여 선생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장차 그와 교분을 맺고 벗하기를 청할 것 같이 하시니 제자로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러운 거죠? 저렇게 신분이 낮고 비천한 자와 사귀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자목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뭐만 보는 거냐 하면 외양을 보는 거죠.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거죠. 같은 말로 또 그 사람의 신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때 진정하게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는 사람, 당대 양반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자목이 설정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부끄럽습니다. 그러하니 문하에서 떠나기를 원하옵니다. 자, 부끄러운 자와 사귀는 이런 사람을 선생으로 모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선귤자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자, 비판하지 않죠. 바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매우 현명한 사람처럼 그려집니다. 제자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웃으면서 뭐라 말하냐면, 자, 앉아보게. 내가 자네에게 벗을 사귀는 거에 대해서 말해주겠네. 해제에서 본 것처럼 대화의 형식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의원이 제 병을 못 고치고 무당이 제 굿을 못한다라고 했지,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 잘한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지. 그런데 남들이 그것을 몰라주면, 자, 자기가 잘하는 걸 몰라줄 때, 그럴 때 답답하게 여기면서 도리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게 된다네. 자, 이때 마냥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만 늘어놓는다면 이는 아첨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한 오로지 단점만을 늘어놓는다면 잘못을 파헤치고 흉보는 것과 같아서 무정하게 보일 수가 있을 것이네. 자,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한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당대 양반들이 했던
잘못된 교우관계의 모습을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보자.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것을 누군가한테 칭찬받기를 원해. 그럴 때 칭찬받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자신의 허물을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의 허물이나 장점을 얘기할 때 마냥 칭찬만 해서도 안 되고 마냥 허물만을 얘기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다음으로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허물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의 단점을 지적할 때는 핵심에서 벗어나 슬쩍 돌려서 말해야 돼. 돌려서 말하는 것이 좋다네. 그러면 설사 책망이나 좀 가분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리 화를 내지 않게 되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부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진짜 단점을 말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슬그머니 그 사람의 장점을 마치 숨겨놓은 부분을 발견한 듯이 은근슬쩍 말해주는 거지. 그럼 마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처럼 진심으로 감동하게 될 걸세. 자, 다시 또 얘기합니다. 이게 선교율자가 말하는 바람직한 교우관계가 아니에요. 당대 양반들이 이렇게 친구를 사귄다라는 거야. 누군가한테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데는 방법이 있네. 등을 토닥거릴 때는 겨드랑이까지는 이르지 말고, 자, 그러니까 겨드랑이까지 이르면 칭찬이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는 거죠. 칭찬을 과하게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첨하는 모습처럼 보이니까 칭찬을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을 어루만질 때에는 목덜미까지 이르지 않는 것이 역시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뜬구름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기뻐하며 자신을 알아준다고 생각할 것일세. 자, 진정으로 말한 게 아니죠. 어느 정도 한도 내까지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을 때까지만 말을 해주면 듣는 그 사람은 기뻐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벗을 사귀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물었어요. 자, 이제 의문을 제기했죠. 그죠? 자, 이런 사귐은 어떠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사귀는 것이 어떤 사귐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위에서 말한 이런 사귐은 당대 양반들의 사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자목은 길을 막고 뒷걸음치면서 말하기를, 지금 선생님께서는 시정잡배들 혹은 하인들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위에서 이야기했던 선귤자의 벗의 사귐은 누구의 사귐이에요? 시정잡배들이나 하인들이나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누구의 사귐인데, 당대 양반들이 사귐을 자목도 알고 있어. 그런 사귐이라고 하는 건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사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이 대화를 통해서 작가는 당대 양반들의 벗의 사귐의 태도에 대해서 은근한 풍자 혹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선교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자네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었군. 이런 것이 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하인이나 혹은 시정잡배들의 사귐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었군. 무릇 시장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을 사귀고 면전에서는 아첨으로 사람을 사귀지, 따라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도 3번 도움을 요청하면 누구나 멀어지게 되고, 아무리 묵은 원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3번 도와주면 누구나 친하게 되기 마련이지. 뭐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친구를 사귀기 때문에. 누가? 시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이 아까 얘기했던 시정잡배들의 사귐이겠죠. 시정잡배들의 사귐은 진정한 사귐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아첨만 하게 되고 뭔가 요구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로 사귀게 되면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어도 오래갈 수가 없다네. 이해관계나 아첨은 진정한 사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훌륭한 사귐은 꼭 얼굴을 마주해야 될 필요도 없으며, 훌륭한 벗은 꼭 가까이 두고 지낼 필요도 없지. 다만 마음으로, 자,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인 거죠. 다만 마음으로 사귀어야 덕과 의리가 통하는 만나는
벗을 만나게 되는 것이네. 자, 그래서 요까지 만나게 되는 것이니 요까지가 바로 선귤자가 말하는 진정한 사귐인 거죠. 진정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양을 보는 것도 아니고 신분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아첨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에 따라 사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에 따라서 마음으로 사귀어야 된다라고 진정한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도의로 사귀는 것일세. 위로 천고의 옛 사람과 벗해도 먼 것이 아니고, 자, 마음으로만 사귄다면 옛 사람과 벗해도 먼 것이 아니로 말리나 떨어져 있는 사람과 사귀어도 먼 것이 아니라네. 다시 벗은 마음으로 사귀는 거라네. 저 어맹순한 사람은 일찍이 나에게 알아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항상 그를 예찬하고 싶어 했지. 그는 밥을 먹을 때, 자, 잠깐 써볼까요? 위의 부분까지는 이제 진정한 벗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은 이제 이야기가 좀 바뀌어서 내가 사귀려고 하는 어맹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해 줄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항상 그를 예찬하고 싶어 했지. 그는 밥을 먹을 때에는 끼니마다 착실하게 먹고 길을 걸을 때에도 조심스럽게 걷고 졸음이 오면 쿨쿨 자고 웃을 때에는 껄껄 웃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마치 바보처럼 보인다네. 그 사람 특징 얘기했는데 아마 굳이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허위의식이 없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흙벽을 쌓아 뜰로 덮은 움막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어서 들어갈 때에는 새우등을 하고 들어가고 잘 때에는 개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자지만 아침이면 개운하게 일어나서 삼태기를 지고 마을로 들어와 뒷간을 청소하지. 자, 욕심내지 않고 살고 있고 항상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9월에 서리가 내리고 10월에 엷은 얼음이 얼 때쯤이면 뒷간에 말라붙은 사람똥, 마구간에 말똥, 외야간에 소똥, 회 아래에 떨어진 닭똥이며 개똥과 거위똥, 그리고 돼지똥, 비둘기똥, 토끼똥, 참새똥 따위를 주옥인 양, 주옥이 보물이겠죠? 자, 보물인 양 주어 가지고 염치에 손상이 가지 않고, 자, 똥을 주어도 이 사람은 체면에 손상이 가지 않고 그 이익을 다 가져가도 정의에 어긋나지 않고 욕심을 부려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해도 남들에게 양보심이 없다고 비난을 받지 않는다네. 왜 그렇죠? 남들이 하지 않는 더러워서 피하려고 하는 똥을 줍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똥을 아무리 욕심을 낸다고 한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런 손바닥에 침을 발라서 삽을 잡고는 새가 모이를 쪼아 먹듯이 꾸부정하게 허리를 구부리고 일에만 열중할 뿐 아무리 화려한 미간이라도 마음에 끌리는 법이 없고, 자,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죠. 겉모습, 화려한 미간 이런 것에 끌리지 않고 아무리 좋은 풍악이라도 역시 또 화려한 외관 혹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법이 없지. 그럼 이 사람은 자, 풍악이나 미간 같은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죠. 당대 양반들이 추구하는 허위의식 혹은 허례허식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와는 반대로 어맹수라는 사람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실질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허례허식 같은 것은 추구하지 않고 삶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건강한 노동만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가볼게요. 북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것이지만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지. 따라서 그를 예찬한다고 해서 그는 영광스럽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며 헐뜯는다고 해서 욕되게 여기지도 않을 거네. 자, 왜? 부기도 신경 쓰지 않고요. 예찬도 신경 쓰지 않고 헐뜯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아. 왜? 실질적 삶과 관련성이 없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십리의 무와 살고시의 순무, 석교의 가지, 오이, 수박, 호박이며 연희궁의 고추, 마늘, 부추, 파, 그 다음에 염교며 청파의 미나리와 이태인의 토란들은 상상전에 심는데 가장 좋은 밭에 심는데 모두 어맹수의 똥을 가져다 써야만 땅이 기름지게 되고 많은 수확을 올릴 수가 있으며 그 수입이 1년에 6,000푼이나 된다네. 자, 이 부분을 보면요, 당대 사회 현실을 알 수 있죠. 어떤 작물들을 재배했는지, 어떤 밭에 무엇을 재배했는지, 그리고
분뇨, 사람 똥이죠. 똥을 거름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당대의 현실을 하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는 아침에 밥 한 사발에 흡족해야 하고 현실에 만족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욕심내지 않는다고요. 흡족해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한 사발 먹을 뿐이지 남들이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였더니 목구멍에 들어가면 푸성기나 고기나 배 채우기 마찬가지인데 맛을 따져 무엇 하겠냐고 대꾸를 하고 역시 실리를 추구하는 거죠. 밥은 배부르면 되는 거지 더 이상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반반한 옷이나 좀 입으라고 권하였더니 넓은 소매를 입으면 몸에 익숙하지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더러워서 흙을 짊어질 수가 없다고 하더군. 해마다 정월 초하루의 아침이 되어서 비로소 의관을 갖추어 입고 이웃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하는데 세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곧바로 헌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삼태기를 메고 마을 안으로 들어간다네. 자, 뭐 보여주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나 옷 같은 데서 허례허식을 취하지 않는 엄행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아이고 되게 길구만 그지? 자, 계속 갑니다. 엄행수와 같은 이는 아마도 자신의 덕을 더러움으로 감추고 새 속에 숨어 사는 대은. 자, 은이라고 하는 게 숨어 지내는 선비죠. 숨어 지내는 훌륭한 선비라고 할 수 있겠지. 엄행수를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엄행수는 지저분한 똥을 날아다가 주고 먹고 살고 있으니 지극히 불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가 먹고 사는 방법은 지극히 향기로우며 자, 신분은 낮고 하는 일은 천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방법, 삶의 태도, 그의 삶이죠. 그의 삶은 향기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가 처한 곳은 지극히 지저분하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에 있어 지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어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고 그 뜻을 미루어 보면 비록 만종의 녹을 준다고 해도 만종의 녹이 높은 벼슬이에요. 여기서는 부정으로 보는 거죠. 높은 벼슬을 준다고 해도 그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알만하다네. 이 상을 통해서 나는 깨끗한 가운데서도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고 자, 누구겠어요? 양반들이죠. 이런 양반들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서도 더럽지 않은 것 누군데요? 엄행수 같은 사람이죠. 이런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네. 나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아주 견디기 힘든 경우를 당하면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왜? 먹고 사는 게 힘들지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어 만족하기 위한 거죠. 엄행수를 생각하면 견디지 못할 것이 없었지. 진실로 마음속에 좀 도둑질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엄행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 엄행수를 생각하면서 삶에 만족하면서 실리를 추구하고 건강한 노동을 하는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를 더 확대한다면 성인의 경지에도 이를 것이네. 엄행수와 같은 삶을 성인의 삶이라고 마지막까지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벗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고요. 두 번째는 엄행수의 삶을 통해서 바람직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삶에 대비되는 당대 양반들의 허위의식에 대해서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는 글이 지금 보시는 예덕선생전이라는 글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이거 또 있나요? 선생님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있네요. 자, 한 달락 더 있습니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선비로서 공공하게 산다고 하여서 얼굴에까지 그 티를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요. 출세했다고 하여 몸짓에까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니 엄행수와 비교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는 거의 드물 걸세. 자,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 드물어 누구? 양반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드물 걸세. 그래서 나는 엄행수를 스승으로 모신다고 한 것이네. 무슨 말이에요? 엄행수의 삶처럼 살겠다는 거죠. 엄행수의 삶이 선귤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 감히 벗하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나보다 더 낫다라는 거죠. 감히 내가 벗으로 삼을 사람이 아니라 스승으로 모셔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엄행수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엄행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예덕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네. 내 친구가 아니라 나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문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할개전 갑니다. 매우 생소한 글이죠. 수필입니다. 생소한 글인데 뭐 내용은 뻔한 거예요. 자, 일단 해제부터 볼게요. 이 작품은 눈먼 암탉의 병아리 기르기를 통해서 사람을 양육하는 도리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제시하고 있어. 주제는 사람을 양육하는 도리겠네요. 그죠? 그러면 암탉이 병아리를 기르는 모습, 요 모습을
확대해서 사람도 이렇게 길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독자들한테 교훈을 주기 위한 수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인 할개는 눈먼 암탉을 의미하는데 글쓴이는 할개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지나친 보호나 양육보다는 언제나 가까이 있으면서 세심하게 돌보아주는 것이 필요하며 스스로 알아서 제각기 잘할 수 있도록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자, 스스로 알아서 제각기 할 수 있도록 냅두는 게 중요해. 이게 할개의 양육 방식이고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사람도 이렇게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사람의 통념들을 제시하고 통념과는 달리 눈먼 암탉이 병아리를 잘 기를 일을 제시하여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에 외부적인 조건에 불리함에 항상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여건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자, 이런 글이에요. 어렵지 않은 글입니다. 쭉 읽어볼게요. 자, 눈먼 암탉이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데 바른 눈은 자 이제 얘의 모습이겠죠. 오른쪽 눈은 완전히 덮였고 왼쪽 눈도 반 이상이 실눈이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눈먼 닭이라는 거죠. 할개라는 겁니다. 먹이가 그릇에 가득하지 않으면 쪼아 먹지를 못하고 먹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쪼아 먹지 못하고 다니다가 담장에도 부딪히며 헤매다가 돌아 나오곤 하니 모두들 절해가지고 새끼를 기를 수 없다라고 하였다. 사람들의 통념이죠. 저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닭은 새끼를 기를 수가 없다라고 통념을 제시했습니다. 자, 마침내 날짜가 차서 그 눈먼 닭이 품고 있던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 나오니 이를 빼앗아 다른 어미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못 기를 것 같으니까 한편으로는 불쌍하게 생각됐어요. 지가 낳은 새끼인데 자 측은하기도 하여서 차마 그러지가 못하였다. 얼마 후 살펴보니 별다른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뜰 주변을 떠나지 않는데 자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이 할개는 뜰 주변을 떠나지 않으면서 병아리들을 똘똘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 자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닭이 기르는 병아리들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다른 어미들의 병아리들은 자 대조했죠, 그죠? 다른 어미들이니까 아마 건강한 닭일 겁니다. 건강한 닭의 병아리들은 병들고 상처가 받아서 죽거나 어미를 잃어버려 절반도 안 남았는데 유독 눈먼 닭의 둥지만 온전하니 어쩐 일인가? 자, 의문을 제기해서 독자들한테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겠죠. 흔히들 새끼를 잘 길러낸다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자, 새끼를 잘 기르는 두 가지 이유. 이건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통념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죠? 혹은 이건 뭐 통념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통념이라 말하면 오해할 수 있겠다. 그지? 다시 할게요. 통념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물론 통념도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뜻인데 왠지 통념이라고 말하면 비판해야 될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새끼를 기르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즉 먹이를 잘 구하는 것과 환란을 잘 막아주는 것. 자, 닭이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는 먹이를 잘 구해줘야 되고 환란은 아마도 외부적인 위험이겠죠.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 잘 막아주는 것이다. 먹이를 잘 구하려면 건강해야 하고 환란을 막으려면 사나워야 된다.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면 어미닭은 흙을 후비고 숨어있는 벌레를 찾아내느라고 부리와 발톱이 다 달아 빠지며 자 보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어미닭이 하는 거죠. 어미닭이 잘 먹이기 위해서 새끼가 하는 게 아니라 어미닭이 이렇게 지 부리가 다 닳을 때까지 벌레를 잡아주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새끼들을 불러 모으느라 잠시도 편히 쉴 틈이 없다. 자, 쉴 틈이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할개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앉아서 지켜보기만 한다 그랬죠. 그 다음, 자, 또 위로는 까마귀와 솔개, 이런 애들이 환란들이겠죠. 까마귀와 솔개, 뒤로는 고양이나 개들이 살피며 부리를 세우고 깃을 펄럭이며 목숨을 내걸고 한거함이 싸우는 것이 마치 용사가 맹적을 만난 것 같이 한다. 그러다가 숲속으로 달아나서는 때맞추어 불러서 몰고 오는데 병아리들은 삐약거리며 간신히 뒤따라오기도 하지만 힘이 빠지고 병들기 십상이다. 자, 때로는
엇갈리어 길을 잃기도 하면서 물이나 불 속에 빠져 생사를 기약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되면 먹이를 구해준 것도 허사로 돌아간다. 또 조심조심 보호하고 타오르는 불길같이 맹렬하게 싸워도 환란이 스쳐가고 나면 병아리 6, 7할을 잃고 만다. 게다가 너무 멀리 나가서 사람의 보호도 못 받으며 살아온 세매를 무슨 수로 당해내겠는가. 이렇게 되면 환란을 방비하느라 애쓴 것도 허사가 된다. 잠깐 정리해 봅시다. 일반적인 건강한 닭의 새끼를 기르는 방법이죠. 자, 먹이를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환란과 맞서 싸우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병아리들은 다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병아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인 건강한 닭들의 양육 방식을 따랐을 때 남아있는 병아리가 얼마 되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저 눈먼 닭은 이제 지금부터 대조하고 있죠. 저 눈먼 닭은 하나같이 모두 이와는 반대다. 이와는 반대다. 멀리 갈 수 없으므로 사람 가까이에 맴돌고 눈으로 살필 수가 없으니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을 조심조심하며 노상 끌어안고 감싸준다. 그러므로 힘쓰는 흔적은 보이지가 않아도 병아리들은 저희들끼리 알아서 먹이를 쪼아먹고, 자, 지들끼리 알아서 쪼아먹죠.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아까는 어미닭이 부리가 닳도록 구해준 거지, 그지? 반면에 이 어미닭은, 눈먼 닭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새끼들끼리 알아서 먹이를 쪼아먹고 자라난다. 무릇 병아리를 기르는 것은 마치 작은 생선을 삶는 것 같이 교란시키는 것이 가장 금기인데, 자, 아마도 분주하게 아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런 것이 가장 금기인데, 저 눈먼 닭은 지혜가 있어 그러한 것은 아니겠으나, 자, 알고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방법이 적중하여 마침내 양육의 만전을 이루게 된 것이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새끼 병아리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돌보아 주는 것. 지혜가 있어 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닭이 지혜가 있어 한 건 아니지만 그 방법이 마침 양육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물을 양성하는 방도는 한갓 젖먹이는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이제야 알겠다. 통솔하되 제각기 제 삶을 이루도록, 자, 요게 이제 하자가 깨달은 바죠. 통솔하되 제각기 지 삶을 이루도록 해야 하니 그 요령은 오직 잘 인솔하여 잃어버리지 않는 것뿐이다. 요게 이제 닭이 할개가 새끼를 기다리는 걸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 병아리 기르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양육하는 도리를 깨달았다. 자, 확장한 거죠. 깨달음을 확장한 겁니다. 병아리가 새끼를 기르는 모습을 관찰해서요, 자신의 깨달음을 사람을 키우는 것까지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길이 좀 길어서요, 좀 빨리 읽으라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지도 모르겠는데 원래 말을 좀 빨리 하죠, 그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문제 하나 지문을 봤고요. 자, 이제 문제로 가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보시죠. 자, 1번 가와 나의 공통점이다. 적절한 거. 1번 주관을 배제하고 체험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객관적 제시를 했을까요?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 선귤자 자신의 생각이죠.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로 관찰한 다음에 자신이 깨달은 바니까 객관적인 글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는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번 대조적 성격의 두 공간을 제시해서, 자, 물어봅시다. 가에서 어떤 공간이 대조되어 있나요? 공간 자체가 글쎄요, 나온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3번 통념과 다른 관점에서 대상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어. 통념과 다른 관점, 대상의 가치 제시. 4번, 3번이겠죠. 설명이 아마 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4번은 현재와 상반되는 과거의 상황. 과거 상황 뭐가 나왔어요? 본 적 없죠. 자, 5번 특정 대상이 변모해온 가정. 닭이 어떻게 변해갔다? 글쎄요, 본 적 없죠. 답은 당연히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가서 2번 문제로 갑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이해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예덕선생전은 작가가 당대 양반 계층을 비판하는 의도로 지은 작품으로서 선귤자의 자목에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서
진정한 사귐의 의미와 참다운 인간상을 형성하고 있다. 선귤자와 자목의 대화는 작가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작가는 자목의 말을 통해서는 당대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선귤자의 말을 통해서는 신분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태도의 경종을 울리며 작가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제시된 엄행수의 긍정적 인물됨과 삶의 태도는 그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던 양반들을 그렇죠? 직접적으로 안 나왔죠.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가 한번 골라볼게요. 1번. 남이 알아줌을 바라지 않고 소탈하고 검소하고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엄행수의 태도는, 자, 이런 엄행수의 모습은 작가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인간상이다. 오케이. 자, 2번. 선귤자가 엄행수의 덕을 칭송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목의 태도는 신분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체면을 중시하는 당대 양반의 허위의식. 3번. 묻 양반들의 선망의 대상인 선귤자, 다 사귀기를 원한다 그랬죠. 선귤자가 최하층인 엄행수를 스승으로 모셨어. 신분이 최하층이지만 얘를 스승으로 모신다고 한 말에는 신분을 우선적으로 중시했던 태도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 거야. 그 다음에 3번. 마음으로 사귀어야 덕과 의리가 통하는 벗을 만난다는 선귤자의 견해에는 무엇보다 외적인 조건을 중시했던 벗을 사귀었던 양반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은 내면에 있는 것이니까 외면을 따랐던 양반들을 비판하는 것이고. 자, 5번. 타인의 장단점을 말할 때 과함을 경계하고 은근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선귤자의 말은, 자, 이거는 바람직한 사귐이 아니었죠. 당대 양반들의 시정잡배나 하인들이나 하는 양반들의 벗의 사귐의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서 물어볼 때 썼던 말이었어요. 자, 이 말은 양반의 사귐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귐의 태도를 강조한 거다. 이것이 바람직한 사귐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가서 3번 문제로 갑니다. 또 보기 있어요. 보기의 관점에서 나의 A씨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적절치 않은 걸 골라봐라. 자, 이제 이게 뭐 전의 형식을 취했다 이런 얘기고요. 밑에 이 부분 잠깐 봅시다. 처음 부분에서는 전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게 일단 전의 일반적인 형식이고, 중간 부분에서는 행적 같은 것을 보여주고요. 자, 마지막에서는 업적을 논하거나 칭찬하는 게 일반적인 전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글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A에서 눈먼 암탉의 상태와 행동의 특성을 제시하여 눈먼 암탉을 전의 대상 인물로 소개하고 있어. 자, 이 암탉은 눈먼 암탉이야. 소개하는 거, 인물을 소개하는 게 앞부분이라 그랬죠. 전의 첫 번째 부분. 자, 두 번째. B에서 눈먼 암탉에 대한 글쓴이의 의문을 제시하여 눈먼 암탉의 행적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후 행적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자, 키울 수 있겠는가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해서 행적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B에서 눈먼 암탉이 병아리로 하여금 스스로 먹이를 쪼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든 방법을 제시하여 눈먼 암탉의 특성 혹은 행적을 드러내고 있죠. 그죠? 그 다음 4번. B에서 병아리를 양육하며 어미 닭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그것을 눈먼 암탉이 극복하는 방법을 과정에 따라, 자, 눈먼 암탉이 극복하는 방법 냅둔 거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과정에 따라 나와 있다고요? 과정이 뭐죠? 첫째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순서대로 나온 게 과정인데요. 이 글은 과정 같은 건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5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죠. 4번은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기역은 엄행수 얘기죠. 날마다 마을에 똥을 지어나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할개가 눈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또 역시 시간 관계상 바로 한번 볼게요. 3번을 좀 보시면 기역은 엄행수의 덕을, 그 다음에 니은은 눈먼 암탉의 새끼 양육 능력을 부각하기 위한 거야. 왜 그렇죠? 엄행수는 똥을 지어나르는 신분이 비천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니은은 얘는 장님이야. 몸이 불편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양육을 잘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 5번 문제는 A의 구체적인 내용. 자, 이것이라고 말했죠. 이거는 앞부분을 보면 되죠. 네가 원하는 것은 아마 그 시정잡배들의 사귐 아니면 하인들의 사귐이라고 말했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사귐이 아니라는 거니까 여기서는 5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별것도 아닌 글이 지루해하실까봐 조금 빨리 읽고 빨리 풀었는데 어쨌든 선지를 다 읽어드리지 못한 건 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